네, 원유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리에 참패 수습의 총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이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이 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독주해서는 안 된다. 제발 여야 싸우지 말고 함께 하라고 했는데 이 매직 넘버 167과 관련된 숫자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새로 비대위원장이 된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입장을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외부 인사도 비대위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서로 내 탓이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저부터도 내 탓이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천석 차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내 탓이오 하지 말고 내 탓이오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고 사실 네. 적절치 않다.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저 새누리당은 과연 뭘 바꾸자는 거지? 어떻게 반성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의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고사를 했는데 네. 비대위 체제가 뭐 6개월 또는 1년 동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이제 8월 앞두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두세 달 동안에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고 또 전당대회도 준비하려면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오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일단 당 사정을 제일 잘하는 내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수락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원유철 원내대표는 친박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원유철 전 원내대표죠. 이제 새로 비대위원장이 되셨는데 친박이었나요? 오랫동안 친박하고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래는 사실은 굳이 분류하면 비박입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쪽에 가까웠던 인사인데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를 이뤄서 비박 케이스로 사실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당선이 됐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축출 과정에서 친박들이 중점적으로 축출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김무성, 유승민 라인과 사실 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신박에서 이라고 해서 신친박으로 자리를 바꿨고 마지막 공천 파동 와중에서는 분명하게 신박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입장에서 과연 이번 공천 파동과 그로 말미암은 총선 참패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들이 친박인데 이런 분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거듭나기를 주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친박이 된 것은 사실 얼마 안 되고요. 지난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으로 일을 하다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배신의 정치인으로 찍혀서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 이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에게 나를 좀 밀어달라. 나를 밀어주면 내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당시 이 김무성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원내대표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지난해 이 동아일보 칼럼에 소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글씨가 좀 작아 보이긴 한데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유승민의 빈자리를 원유철이 채우는 것에 있어서 초반에 좀 시큰둥했다. 왜냐하면 러닝메이트였으니까 물러나야 한다. 동반 사태가 맞다고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에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적극 나를 좀 원내대표로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에 올랐는데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와 이 각을 세우는 이 새로운 박근혜에게 신박으로 좀 변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어쨌건 이제 이후에 친박 쪽에 급격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얘기할 수 없어도 청와대와 교신을 자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졌기 때문에 뭐랄까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어쨌건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뼈아픈 반성 후에 당을 바꾸는데 내가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분은 이정현 의원 말고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정현 의원은 이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도 그렇고 네. 또 이정현 그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네. 이것을 국민들이 사실 어떻게 볼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어떤 그 국민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로운 그 박근혜계였고 이정현 의원회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불렸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내가 당 대표를 맡아서 당을 이끌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정현 의원은 그동안 이제 친박 정치하고는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자, 전남 순천의 지역구 각국에 이제 많은 그 시간을 썼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강한 의지를 본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당대표 도전 의지를 밝힌 이정현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는데 추대되고 있지만, 지금이 이런 얘기할 때냐라고 얘기하는 나경원 의원 얘기를 두 사람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대표에 나설 겁니다. 기왕지사 국민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 그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 국민들의 뜻에 맞게 변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호남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민심을 온 몸으로 가장 체감을 한 사람입니다. 정부 운영에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의 무슨 자리 이야기를 하실 때가 아니고요. 좀 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부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초리 수준이 아니라 몽둥이 수준이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더라고요. 자,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당을 이끌겠다고 나서는 것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 저런 말씀 하시는 거 지금 아마 순천에서 그 새누리당에 완전히 사지랑 순천에서 2선 뭐 비례대표 빼고 저 지역구만 지금 2선 하니까 지금 아마 의욕이 아마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구 차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정현 의원이 나선 건 적절치 않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 새누리당이 대표한 것은 뭐 김무성 대표의 책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친박의 공천 잘못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지역구 선거운동 한다고 그 순천에 서울에서 몇백 명이 떨어진 데 있었지만은 우리 모든 국민은 이정현 의원을 마음은 청와대에 가 있는 분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박하고 뭐 그 몸은 떨어져 있었던 마음은 똑같은 분. 이렇게 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번 총선의 결과에 책임져야 될 분이 또다시 이 당을 맡겠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친박 순혈주의를 갖다가 달성하려다가 사실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더민주당은 사실 완전히 해태로 그러니까 이질적인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가지고 그게 뭐 바지 사장이 어쨌든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엄청난 지금 매를 맞았는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개파가 없고 그 대신 당 장악력이 뛰어날 수 있고 김종인 대표같이 그렇게 좀 돌직구적인 그런 분을 영입해서 당 체질을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박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어떤 그 심판에 대한 그 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공천에서 가장 크게 국민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가 사퇴하기 전에 우리가 총선 때 좀 잘못했다. 앞으로 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좀 서로 거듭나자. 이런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뭐 당권을 누가 줄 거냐, 원내대표를 누가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의 심판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그 이슈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부정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는 표표에 떠났습니다. 신독이라는 말을 남겼군요. 네,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돌렸는데요. 선거 관련된 일체 발언을 안 하고 있다. 더욱이 측근을 인용한 발언들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저부터 신독하겠다. 신독이라는 게 이제 삼갈신 홀로독 이렇게 써서 혼자 있을 때도 도리어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삼간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번 총선의 실패는 친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그 김무성 대표의 측근들로부터 전해지는 것들이 오히려 당의 내분을 더 격화시키고 수습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돌렸지만 당내 내용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요. 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이미가 많이 형성됐던 게 사실인데, 자, 일단 전국위원회 의장 자리를 갖고 있었나 보죠.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사표를 냈네요. 예, 전국위원장도 저도 참 처음 잘 몰랐는데 네. 쓰다 보니까 전당대회 수임 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하는 기구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절차상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전국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대표를 이한구 위원장이 하고 있었으니까 네. 사실 선거를 이렇게 망치게 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여기서 또 비대위원장 이것도 누굴 할까 사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거 물러나갖고 될 일이냐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자, 박상원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일단 안상수 의원 이제 인천에서 당선됐는데 이제 아직은 의원이 아니죠. 자, 이제 복당 결정이 된 것 같고 윤상현 의원도 나 복당하겠다 신청을 했죠. 네. 일단 다 받아들이고 문은 열어놓은 거죠. 네, 원칙적으로 뭐 그 보수 혁신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하겠다 했죠. 네. 예. 자, 그런데 다 직접 금방금방 들어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령 유승민 의원도 들어오는 과정에 예전에 맺혔던 것들, 나가게 됐던 것들에 대한 좀 해법이 제시되고 응어리가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지 모르겠네요. 이한구 위원장이 좀 사과라도 좀 해야 되나요? 그 복당한 의원들을 네. 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세게 얘기했던 분, 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본인이 당 대표가 다 된 것처럼 했던 TK의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바로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입장을 바꿔서 당이 오늘 정말 이제는 당이 오히려 애걸복당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네. 정말 한석이 아쉬운 상황에 몰렸지만 과연 왜 이분들에게 복당의 문호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설득될 수 있게, 그리고 당사자들이 무엇보다도 수긍할 수 있게 과연 무엇이 잘못됐었고 앞으로 새누리당은 어떠한 형태로 가겠다. 네. 최소한의 이러한 사과와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네. 어떤 사람이 들고 나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석 아쉬우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다시 화장실 갈 때처럼 뭐 나갈 때처럼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면 이건 공당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 분명한 그 명분과 네. 예의를 갖춰서 지금은 당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이 이제 철저히 깨지는 과정이 한번 있어야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금간 곳 위에 뭔가를 덧칠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아마 유승민 의원의 복당 과정에 과연 누가 그래 우리가 좀 실수했다, 잘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과정에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화합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복당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온 게요. 네. 이게 그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2당이 됐기 때문에 복당 얘기가 빨리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대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원내 2당인 상태로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네. 국회의장과 의장단을 구성할 때 관리에 따라서 원내 1당이 의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복당을 시키게 되면 친박으로 8선에 오른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서청원 국회의장을 만들기 위해서 복당을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행여나 그렇게 된다면 의도했건 의도했지 않건 간에 국민들은 결국 또 친박들이 좋은 자리 갖겠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과연 원유철 비대위 체제에서 그리고 새로 뽑힐 원내대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법을 보겠습니다. 과연 반성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옛 생각 그대로인지 아마 이런 데서 단면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딱 두 문장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유감 표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남의 일 같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대통령 이제 선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외교 일정 계속 진행됐지요? 네, 노르웨이 총리와 만났는데 오늘은 황금색, 노란색 옷을 입고 노르웨이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외국 정상과 만나는 일정이니까 밝게 네. 웃으면서 대해 주었고요. 주로 나온 대화 내용은 뭐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노동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대통령 이제 외교 일정 수행해야 되니까 이제 업무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편치 못할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말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지금 뭐 하겠죠? 지금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네. 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번에 네. 제가 볼 때는 친박을 갖다가 그 공천을 갖다가 주도하고 이런 점의 이유가 네. 국회가 이렇게 내 뜻하고 달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러면 내 국정 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겠다. 그렇지만 150석은 아무리 친박을 공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똘똘 뭉친 과반수가 그 똘똘 뭉치지 않은 150석을 넘는 것보다 낫다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결과가 지금 사실 지금까지 이게 이번에 신기록을 세운 게요. 집권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제2당이 된 게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 마음이 사실 박 대통령 본인은 선거의 여왕이라고까지 했는데 네. 사실 이번에 뭐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는 많은 네. 성원을 보냈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제대로 잠을 주무신다든가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자, 집권당에게 이제 재보궐선거는 그냥 무덤과 같은 존재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는 다 이겼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왕창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의 경우에 보면요, 선거에 지면 이제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유감의 표시를 좀 했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집권 4년 차네요. 노무현 정부 2006년이면 집권 4년 차. 5.3일 지방선거니까 지금 뭐 4.13 총선하고 큰 차이가 없는 딱 요맘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정태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민심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의 참모습이 나오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 멀리 보고 인내할 줄 아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평을 내놓았었습니다. 이 정태호 대변인이 이번에 관악을에 출마했던 떨어졌습니다. 2번 작년과 올해 떨어진 그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위기 때 당의 참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오래 기억한다. 자,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런 정도의 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건 주말 내내 이제 고민을 해서 다음 주 초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이크를 잡는 관리에 따라 얘기를 해왔잖아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근데요, 박성원 부국장. 네. 정부 수석 사의를 표명했다, 안 했다 뭐 논란이 계속되는데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담겼네요. 네.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실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알려졌지만 네. 청와대에서 직접 해명한 것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밝혀왔는데 네. 아마도 이렇게 한 이후에는 이렇게 되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게 되면 청와대의 책임, 바로 이번 선거를 청와대가 지휘했고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바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것이 저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네. 수많은 각 언론사의 출입 기자들이 네. 현규환 수석 사표 냈대요. 사표는 했대요. 라고 여기저기서 문의가 들어갔을 때 네. 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느 관계자의 그 얘기 자체가 네. 이 지금 선거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이 정권을 향한 민심의 심판이다라고 네.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청와대가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아마 알려졌을 텐데 네. 예, 아마 당장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아마 월요일 날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떠한 대통령의 인식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어떠한 또 국정에 어떤 임할 것인지가 아마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조사는 수요일 날 목요일 이틀 동안 했네요. 그러니까 선거 당일 날도 하루 포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7.8%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부정적 평가고요.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6으로 한 일주일 동안에 무려 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무려 22.2%포인트로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잘 못하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좀 위기 국면입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선거에 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게 있잖아요. 자,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서 노무현 정부를 향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말 공수교대라는 것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얘기인데, 대통령, 당시 야당 대표의 얘기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선거 결과가 국민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고집이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의원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던 그런 발언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뭐 안철수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고집이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바로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11년 전에 던졌던 말입니다. 저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그 아까 뭐 현기환 수석 이야기도 나왔지만요. 그 어떤 이번 공천에 뭐 청와대가 개입했냐 안 했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치인의 행위는 있죠. 국민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의 정치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국민의 눈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가 그 공천에 개입했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고요. 지금 저 말 대통령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고집이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 네. 저게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아주 억울할지 모르죠. 네. 나는 국민을 위한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마음밖에 없는데 네. 오히려 나의 뜻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폄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에 국민이 이번 선거 결과로서 그렇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면은 네. 대통령께서 비록 섭섭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식당에 붙었다는 그 구호죠. 손님이 짜다면 짠 거다. 라고 붙였던 그 말, 어쩌면 이제 정치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했던 발언도 하나가 저희 영상으로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를 마친 이후에 국면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민심이 왜 이런지 깊이 잘 헤아려서 앞으로 바르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숫자, 힘만 믿고서 국민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위험천만한 정권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역시 이제 정치는 돌고 돌고 또 역사를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제발 좀 싸우지 말아였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여야 의석수가 정말 이렇게 절묘할 수가 없는데 그 숫자에 담긴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성호 부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이 숫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는데 여권 쪽에 붙었을 때, 야권 쪽에 붙었을 때 숫자가 다 똑같네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친여 무소속 의원들 다 받아들이고 네. 거기에다 국민의당 38석까지를 일종의 끌어들인다 해도 네. 167석밖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180석이 안 되면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네. 어떤 법안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반면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123석을 차지한 제1당이 현재 돼 있습니다만 여기가 가까운 정의당 6석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국민의당 38석을 끌어들인다 해도 역시 167석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1당, 2당이 사실은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다른 당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그 협치가 없으면은 사실 법안을 제대로 된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일종의 황금 분할이다. 뭐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의 역할 굉장히 주목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소식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점검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 더 준비했습니다. 확인합니다.